초봄의 바람이 가볍게 불던 날,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소문난 미용실을 찾았다. 오랫동안 가꾸지 못했던 머릿결을 손질하고자 마음먹은 날이었다. 하얀 셔츠에 연한 분홍 스카프를 두르고 외출한 시어머니는 거울 속 자신을 오랜만에 새로 단장하고 싶은 욕망에 들떠 있었다. 예약까지 해둔 상태였고 원장이라는 중년 여성은 실력으로 꽤 명성이 있는 이였다. 하지만 시술이 끝난 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불쾌함이 가득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부드러운 웨이브의 자연스러운 펌이었으나 거울 속에 비친 머리카락은 지나치게 곱슬거리고 윤기도 없었다. 머리결은 탔고 전체적인 스타일은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게 만들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불만을 표했으나 돌아온 건 미용실 원장의 냉랭한 태도와 방어적인 변명뿐이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스타일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라는 말까지 들었다. 점점 언성이 높아졌다. 시어머니는 감정이 상했고 상대의 고압적인 태도에 아무 말도 못한 채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서 다시 자신의 머리를 보며 울분을 삼켰고 결국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시어머니가 당한 부당함에 분노를 금치 못했다. 평소 온화했던 며느리는 이날만큼은 누구보다 단호하고 강경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문제의 미용실을 찾아갔다. 정중하게 상황을 되짚으며 개선을 요구했지만 원장은 여전히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심지어는 고객의 항의가 과도하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때 며느리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조용히 말을 꺼냈다. 최근 소비자 피해 사례로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서 미용실 관련 피해를 집중 보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상황 또한 충분히 공론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차분히 설명했다. 방송국 이름까지 거론하며 명백한 소비자 권리 침해를 고발하겠다는 며느리의 말에 원장의 표정은 서서히 굳어졌다. 짧은 침묵 뒤 원장은 목소리를 낮추기 시작했다. 이어 며느리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고 시어머니에게도 형식적인 사과를 건넸다. 결국 미용실 측은 펌 비용을 환불했고 손상된 머릿결 복구에 대한 후속 케어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예전 같았으면 주눅 들고 말없이 넘겼을 일에 며느리의 당찬 대응은 단순한 해결을 넘어선 위로가 되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단순히 며느리가 아닌 자신을 지켜주는 동반자로서의 며느리를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다. 부당함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태도는 세대를 넘어 전해질 가르침이 되었고 그날의 작은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신뢰의 단초가 되었다. 미용실 분쟁이 일단락된 이후 시어머니는 머릿결 복구를 위해 매주 한 차례씩 트리트먼트 케어를 받으러 다녔다. 손상된 큐티클을 봉합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고 단백질 앰플과 보습 마스크가 두피 위에 차례로 얹어졌다. 처음에는 거울 속 여전히 건조해 보이는 머리카락에 마음을 놓지 못했으나 점차 윤기가 돌아오자 불안과 후회가 서서히 가셨다. 케어를 마치고 나오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미용실 로비의 의자에 잠시 앉아 머릿결을 매만지며 변화를 느꼈다. 그 변화는 단지 외형의 회복에 그치지 않았고 스스로의 선택을 지켜낸 안도와 회복의 감각을 내면에 남겼다. 한편 며느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와 관련 법규를 체계적으로 공부했다. 그녀는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공하는 분쟁 조정 서비스 사례를 분석하고 피해 유형별 대응 프로세스를 정리한 요약본을 작성했다. 문서 첫 장에는 위압적 사업자 태도에 대한 실질적 대응 매뉴얼이라는 제목이 적혔고 핵심 절차가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었다. 포맷은 간결했지만 각각의 항목은 실제 경험에서 나온 세부적인 팁을 담고 있어 실용성이 높았다. 이 문서가 지인들에게 입소문으로 전해지자 지역 여성회는 며느리에게 강의를 요청했다. 미용 서비스 업종 소비자 피해 예방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강의는 예상보다 높은 호응을 얻었다. 강의 자료에는 시어머니가 겪은 사례를 익명으로 요약해 넣고 잘못된 시술로 인한 손상 복구 과정을 사진으로 보여주었다. 참석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공유했고 그 과정에서 유사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음을 확인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구체적 대응책, 피해 사실 입증 방법, 녹취사진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강의 끝 무렵 참가자들은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며 소비자 권리 지킴이 모임을 결성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강의 현장에 한 번도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모임 카카오톡 채널에 가입해 다른 이들의 상담 글을 읽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는 사실은 예상치 못한 만족과 성취감을 남겼다. 그 감각은 나이가 들며 좁아졌던 사회적 활동 반경을 다시 확장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서투르지만 스마트폰으로 간혹 경험담을 남겼고 새로 가입한 회원들에게는 실용적 조언을 덧붙였다. 과거에는 머릿결 손상으로 상실감에 빠져 있었던 자신이 이제는 조언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변화를 느끼며 조용한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흐르자 머리는 거의 이전의 윤기를 회복했다. 마지막 복구 케어를 마친 날 미용실 원장은 정중히 인사를 건네며 재방문권과 두피 보습제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시어머니는 그것을 고맙게 받았지만 더 이상 미용실에 머무르지 않고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다. 머리가 나부끼는 느낌이 새삼 가벼웠다. 그녀는 곧장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결과를 알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러 작은 프리지어 한 다발을 샀다. 향긋한 꽃내음은 집 안 공기를 산뜻하게 바꾸었고 거실 한복판 테이블 위에 올려두자 두 사람의 지난 시간을 축복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사건은 결국 범위를 넘어섰다. 한 사람의 권리 회복이 또 다른 사람들의 권리 의식을 자극하고 더 큰 공동체의 학습과 실천으로 이어졌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소소한 일상을 흔드는 문제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법을 새로 배웠고 그 배움은 머리카락이 회복된다는 표면적 결과보다 훨씬 오랜 파장을 남겼다. 이제 거울 속 머리는 본래 모습을 거의 되찾았지만 두 사람에게 진정한 변화는 거울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예민해진 감각은 부당함을 정확히 포착했고 단단해진 태도는 그 부당함을 되돌리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그 힘은 앞으로도 일상의 사소한 균열들을 견고히 메워줄 것이었다. 미용실 사건이 완전히 지나간 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는 이전과는 조금 달라진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사소한 의견 차이나 생활 방식의 불일치로 인해 서로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쉬웠으나 이제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지켜보는 시선이 한결 너그러워졌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단지 집안의 새 식구가 아닌 하나의 주체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며느리 역시 시어머니의 연륜과 자존심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일주일 분량의 반찬을 준비하는 시간을 종종 가졌다. 요리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릴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의 방식을 인정하며 새로운 맛을 시도해보는 여유가 생겼다. 시어머니는 간간히 자신이 겪었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풀어놓았고 며느리는 그런 이야기를 메모장에 적으며 관심을 보였다. 일상의 기록은 그렇게 세대 간 기억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며 둘 사이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또한 며느리는 지역 주민센터에서 열리는 생활법률 강좌에 시어머니를 동반해 참석하기도 했다. 과거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식이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감하면서 시어머니는 점점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좌 후 가정통신문을 꼼꼼히 읽고 재산관리나 계약서 관련 조항도 며느리에게 물어보며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권리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의 관계는 상하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의 틀로 재정립되었다. 갈등과 화해, 오해와 이해의 층위 속에서 그들은 단단한 동행이 되어갔고 가끔은 서로에게 인생의 증인처럼 작용하기도 했다. 미용실에서 시작된 작은 사건은 결국 두 여성의 삶에 침투해 있던 오래된 통념과 무심한 거리감을 서서히 해체시켰고 더 정제된 관계의 형태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어느 봄날 두 사람은 함께 사진관을 찾았다. 특별한 기념일은 아니었지만 서로가 같은 공간에서 웃고 있는 모습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던 것이다. 렌즈 너머로 마주한 두 얼굴은 단순히 가족이라는 범주 안에 머물지 않고 서로를 키우고 보완하며 성장시킨 시간의 총합을 담고 있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같은 방향을 향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동자에는 말없는 연대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어떤 언어로도 설명되지 않는 깊이였고 오랜 시간을 함께 겪은 자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침묵의 무게였다. 사진이 인화되어 액자에 담기고 그 액자가 거실벽 한가운데 걸린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었다. 액자 속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고 그 표정은 단지 사진 속의 연출이 아니라 지난 시간들이 만들어낸 진심의 흔적이었다.
시어머니는 그 사진 앞을 지날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고 며느리는 이따금 먼지를 닦으며 액자 너머의 순간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곤 했다. 그 사진은 두 사람의 관계를 정의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시간의 결을 응축해 보여주는 증거물이었다. 액자 속의 모습은 어떤 날의 화해, 어떤 날의 분노, 또 어떤 날의 이해와 동행을 암묵적으로 포괄하고 있었다. 사진이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것이 단지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시간의 무게 때문이었다.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는 동네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과거의 불만과 편견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이제는 우리 며느리라는 말 속에 자부심과 애정이 스며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돌이켜보며 더 나은 어른이 되기를 자처하기도 했다. 며느리 역시 달라졌다. 시어머니의 말투 속에서 가끔 튀어나오는 옛말이나 고집도 이제는 웃음으로 넘길 수 있었고 그 말들 뒤에 숨은 진심과 애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생겼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삶의 짐이 아닌 함께 견디고 나아가야 할 존재로 받아들였고 그 무게가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었다. 어느 늦봄 저녁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작은 텃밭을 함께 돌보고 있었다. 밭고랑 사이에 무릎을 꿇은 시어머니는 흙 묻은 손으로 상추잎을 따고 있었고 며느리는 물조리개로 모종을 적시며 묵묵히 옆에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감돌고 있었다. 세대와 경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은 흙을 만지고 같은 햇볕을 받으며 같은 열매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 며느리는 문득 깨달았다. 가족이란 피의 연결이 아니라 시간을 함께 견디며 나누는 경험의 집합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경험은 때로는 싸움으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침묵 속의 눈빛으로 축적되어 가는 것이며 어느 날 문득 돌아보았을 때 그것이 관계의 단단한 토양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더 이상 과거의 갈등에 머물지 않았고 그들은 현재의 평온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조용한 기적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로부터 시간이 더 흐르자 두 사람의 일상은 더욱 자연스럽게 교차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로의 존재가 낯설고 부담스러웠던 순간들이 이제는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생활 속에 스며들었다. 아침이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묵은지로 국을 끓였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바쁜 출근을 배웅하며 미리 다림질해둔 셔츠를 내밀었다. 서로의 리듬을 조금씩 익히고 조율하며 함께 사는 삶의 소리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가끔씩 그들은 함께 도서관을 찾기도 했다.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읽고 싶었지만 손대지 못했던 역사서를 들춰보았고 며느리는 자기계발서 사이에 잠시 앉아 조용히 메모를 하곤 했다. 책상 맞은편에 마주 앉아 각자의 책장을 넘기면서도 그 고요한 순간들은 마치 오래된 교감처럼 따뜻하게 이어졌다.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이. 그건 오래도록 함께한 사람들만이 가지는 감정의 안정이었다. 주말이면 함께 산책을 나서기도 했다. 가까운 하천이나 공원길을 따라 걸으며 계절이 바뀌는 소리를 듣고 같은 풍경을 다른 감정으로 나누었다. 시어머니는 꽃 이름을 알려주며 짧은 옛 이야기를 곁들였고 며느리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그 장면을 기록했다. 사진 속 그들의 뒷모습은 말없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며느리는 부모님의 기일을 맞아 시어머니에게 함께 가자고 조심스레 청했다.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렸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묘소 앞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절을 올렸다. 며느리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존재가 단지 남편의 어머니를 넘어 이제는 자신의 인생 여정 안에서도 깊은 의미를 가진 존재가 되어 있음을 실감했다.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처음으로 속 깊은 위로를 느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 한 조각은 나누고 있다는 묵묵한 확신이 거기 있었다. 그해 겨울 작은 감기에도 쉽게 체온이 떨어지는 시어머니를 위해 며느리는 직접 손뜨개로 목도리를 만들었다. 그 목도리는 비뚤어진 고리도 있었고 색이 고르지 않은 실도 섞여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평생 받아본 어떤 선물보다 소중하다고 느꼈다. 그것은 단지 추위를 막기 위한 물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이해와 정성의 증표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세대를 잇고 삶의 간극을 메우고 있었다.
갈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갈등을 함께 통과했기에 가능한 평화였다. 그들은 서로의 거울이자 길이었고 한 가정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조용한 다리였다. 그리고 그 다리는 오늘도 흔들림 없이 일상의 시간 속을 건너고 있었다. 봄이 다시 찾아왔을 무렵 작은 화단 한편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심은 튤립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마치 오랜 침묵 끝에 드러나는 이해의 표현처럼 그 꽃들은 짧은 계절 안에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거동이 예전 같지 않아졌지만 매일 아침이면 창가에 앉아 튤립의 변화를 바라보았고 며느리는 출근 전 짧은 시간을 내어 화분에 물을 주었다. 아무 말 없이도 그들이 돌보는 한 송이 꽃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통로였다. 한편 며느리는 더 이상 시댁이라는 말 앞에 무의식적인 거부감을 품지 않았다. 그 공간은 이제 결혼과 의무의 상징이 아닌 공동체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시어머니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삶의 속도와 깊이에 대해 배우고 있었고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를 통해 새로운 세상과 감각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자 동반자였으며 그 역할은 고정되지 않고 유연하게 교차하고 있었다. 어느 초여름 오후 시어머니는 작은 병을 얻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병실 침대 머리맡에는 며느리가 정성껏 챙긴 간식과 책, 그리고 화병에 담긴 튤립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며느리는 퇴근 후 병실로 향했고 매일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시어머니는 그 곁에 있는 며느리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놓였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숨소리와 미세한 표정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곁을 지켰다. 짧지 않았던 입원 기간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날 며느리는 반찬을 몇 가지 정갈하게 준비해 두었다.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는 그간의 배움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한 숟가락을 뜨며 미묘하게 웃었고 그 웃음은 예전의 꼬지람이 아닌 다정한 인정을 품고 있었다. 그것은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분명하게 전달되는 감정의 언어였다. 그날 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고 있는 방의 불을 살며시 꺼주며 창문을 닫았다. 달빛이 부엌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싱크대 위에는 두 사람이 함께 마신 찻잔이 놓여 있었다. 다 마신 차의 향은 희미했지만 그 잔향만으로도 오늘 하루의 의미는 충분했다. 삶은 그렇게 흘렀고 두 사람은 그 흐름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남기며 함께 머물고 있었다. 다정하지 않아도 조용하고 단단한 연결이 그들을 이어주고 있었다. 가을이 다가오자 집 안 곳곳에는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징후들이 서서히 자리 잡았다. 부엌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고 마루 바닥을 스치는 바람은 어느새 선선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매년 담그던 매실청 병을 꺼내 닦아두었고 시어머니는 곰삭은 솜니부를 햇볕에 널어두며 겨울채비를 준비했다. 서로 말을 많이 나누지는 않았지만 계절을 맞이하는 방식이 나란히 이어지고 있었다. 한편 며느리는 오래전부터 미뤄두었던 가족 앨범 정리에 나섰다. 구석진 서랍장에서 꺼낸 사진들은 대부분 시어머니가 젊었던 시절부터 모아둔 것들이었고 몇몇은 먼지가 내려앉은 채로 색이 바래 있었다.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사진을 닫고 투명한 포켓에 하나하나 끼워 넣으며 과거의 시간들을 되짚었다. 어느 한 장에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미소 짓고 있었고 또 다른 사진에는 지금의 남편과 어린 며느리가 처음 식을 올리던 순간이 담겨 있었다. 그 장면들은 며느리에게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자리의 기원을 보여주는 지도가 되어 주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시선은 분명히 며느리의 손끝에서 멈춰 있었고 사진이 한 장 한 장 넘겨질 때마다 기억 속 어떤 조각들이 마음속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밤차를 준비했고 시어머니는 잔을 들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서로 다른 문장으로 살아온 두 세대의 여성이 이제는 같은 책 속에서 조용히 한 페이지를 나누고 있었다. 그 후에도 일상은 특별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어졌다. 며느리는 출근 전 장바구니를 채워두고 시어머니는 그것으로 점심을 준비했다. 때로는 반찬의 간이 맞지 않아도 누구 하나 탓하지 않았고 누군가 실수로 문을 덜 닫아 찬 바람이 들이쳐도 서로 눈짓 하나로 웃어넘겼다. 이런 사소한 흐트러짐들마저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용해되어 갔고 그런 유연함이 오히려 관계를 단단히 지탱하고 있었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남긴 손글씨 메모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조용히 살아가는 법, 서로를 다그치지 않고 기다리는 법, 그리고 소리 없는 이해를 쌓는 법에 대한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그 글을 읽으며 며느리는 문득 자신이 그 메모의 의미를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음을 느꼈다. 마치 오랜 시간 숙성된 음식이 뒤늦게 깊은 맛을 내듯이 시어머니의 삶이 지금 자신의 안에서도 조용히 향기를 내고 있었다.